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국민들의 안전을 지켜드리고자 성실하게 노력하고 있는 아직은 부족한 것이 많은 경찰관입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깡과 패기, 열정뿐이었던 악발이 작은 청년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경찰이 되기까지 진심 어린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던 한 분의 행복한 미래를 응원하며 사연을 보냅니다. 제 나이 22이던 시절 대학을 포기하고 경찰 시험 준비를 하며 낯선 서울에 올라와 하숙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제 심장은 쿵쾅거리고 발은 호들거렸습니다. 말투가 다르니 성격도 다른 것 같은 그런 사람들과 한 집에 살아야 한다는 것이 어색했습니다. 눈 감으면 코 베어간다는 서울 생활을 잘할 수 있을지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어요. 하지만 해내겠다는, 꼭 시험에 합격해서 좋은 경찰이 되겠다는 마음 하나로 두려움을 접어두고 책과 운동에 몰두했습니다. 당시 제가 지내던 방은 문짝도 제대로 달려있지 않아 칸막이를 대충 치고 생활하던 쪽방이었습니다. 재래식 화장실에 쪼그라든 작은 방이었지만 저렴한 가격으로 숙식을 해결할 수 있으니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었어요. 그래, 경찰 되려고 공부하러 서울 올라왔다고? 네, 공부 열심히 해서 시험에 꼭 붙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는데 방에 문짝도 제대로 달려있지가 않아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이래서 공부를 하겠어? 할머니는 심각한 얼굴을 하고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할머니의 걱정이 괜히 기분 좋고 반가워서 공부는 도서관에서 하면 된다고 말하며 일부러 더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하숙집에서 지낸 지 한 달 만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지내는 학생들은 하숙집에서 정말 밥만 먹고 잠만 잔다는 것을요. 그래서 도서관에 가지 않고 방에 앉아 공부를 하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제게는 도서관을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소요되지 않으니 훨씬 효율적인 구조였어요. 그럴 때마다 주인 할머니는 조용히 제 방 칸막이 앞에 공부하면서 먹을 간식거리들을 내려놓고 자리를 뜨셨습니다. 돈 없고 가난했던 제게 다른 곳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이 장점이었던 그 하숙집은 시간이 지나면서 단점이라고는 눈 씻고도 찾아볼 수 없는 최고의 하숙집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그때 당시 스물남짓한 인생을 살면서 만나봤던 사람들 중 가장 정갈한 분이셨어요. 매일매일이 정성이 들어간 찌개, 반찬들, 그리고 햅쌀로 지은 고슬고슬한 새밥을 식탁에 올려주셨습니다. 그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면 밥에 무슨 꿀이라도 바른 것처럼 그렇게 달고 맛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생일날 말없이 식탁 위에 올라왔던 미역국은 절대 잊을 수가 없었어요. 잘 먹겠습니다, 할머니. 근데 저 밥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다른 친구들도 먹어야 하는데 너무 많이 주신 것 아니에요? 귀 빠진 날엔 밥을 든든히 먹어야지. 고기랑 밥이랑 실컷 먹고 이따 미역국에 한 그릇 말아서 더 먹어. 생일날은 배가 든든해야 돼. 과할 정도로 수북하게 올라간 고봉밥에 놀라서 여쭈었는데 돌아오는 말씀에 그제야 국그릇에 담긴 미역국이 눈에 들어왔었습니다. 생일까지 챙겨서 미역국을 끓여주실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아니, 제 생일이라고 이렇게 미역국까지 끓여주신 거예요? 제 생일은 어떻게 하셨어요? 방에 걸린 달력에 그렇게 크게 적어놨는데 모를 수가 있나? 나 아니면 너 미역국 챙겨줄 사람 있어? 이렇게 예쁜 자식을 혼자 세상에 두고 하늘도 무심하시지. 너만 보면 이상하게 한 번씩 더 손이 가. 곧 떠날 사람 자꾸 정주면 안 되는데 하는 짓이 워낙 예쁘니까 밥 한 공기라도 더 주고 싶지 내가. 그러니 감격할 것 없어. 너 예뻐서 너 주고 싶은 할미 마음이다. 남기지 말고 꼭꼭 씹어 먹어라. 다른 애들한테는 비밀로 하고. 할머니께서 끓여주셨던 고소한 소고기 미역국이 입에서 사르르 녹았습니다. 소고기가 들어간 미역국은 그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먹어보는 것이었습니다. 밥을 먹는 내내 자꾸만 눈물이 울컥하고 올라와 참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할머니의 달콤한 관심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는 집에 내려가지 못하는 저를 위해 할머니께서 직접 만든 떡국과 송편을 식탁에 올려주시기까지 하셨어요. 송편이네요. 진짜 오랜만에 먹는 것 같아요. 저한테 송편까지 안 주셔도 되는데. 할머니도 드세요. 너를 보면 딱해서 그렇지. 일찍이 혼자가 됐어도 옆에서 챙겨주는 사람 하나 정도는 다 있어야 하는 법이다. 너 먹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다 나는.
저 혼자도 아니고 챙겨주는 사람도 없지 않아요. 이렇게 할머니가 맨날 챙겨주시는데. 제가 어딜 봐서 혼자예요. 할머니가 이렇게 다 챙겨주시는데. 그래, 내가 말을 잘못했다. 넌 혼자가 아니지. 내가 맛있는 것도 챙겨주고 관심도 듬뿍 주고 할 테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꼭 합격해라. 경찰관 돼서 멋지게 옷 입은 모습도 이 할미한테 꼭 보여주고 우리 하숙집에 인재 났다고 소문나야 되니까 알았지? 공부가 힘들어서 막연히 한 번의 시험을 위해 오랜 시간을 공부하고 준비하는 것이 두렵고 불안해서 내려놓고 싶을 때면 할머니의 말씀을 떠올리며 힘을 냈습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할머니가 계시는 이 하숙집에서 일어난다면 뭐든지 헤쳐나갈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힘들게 준비한 경찰 시험에 떨어지고 망연자실에 근처 공원에서 넋을 놓고 있던 날. 오늘 특별히 맛있는 요리 했는데 남겨둘 테니 들어오면 먹어라. 라고 걸려온 전화 역시 잊을 수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시험에 붙겠다면서 제 자신에게 무한한 응원을 보냈던 지난날이 창피해지는 날이었습니다. 사실 시험을 치고 나오는 길까지만 해도 붙었다고 자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합격이라니 좌절스러웠습니다. 하숙집에 어떻게 들어가야 할지, 집에 들어가면 궁금해하실 할머니께는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어쩌면 별로 관심 없을지도 모르지만 제가 경찰 시험에 붙지 못했다는 사실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의 할머니에게 왜 그렇게 죄송하고 미안했는지 몰라요. 엉엉 울어 퉁퉁 부은 얼굴을 하고 앉은 식탁에서 왜 울었는지도 시험은 어떻게 됐는지도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는 국이 식었다며 가스레인지 앞에 서서 하셨던 말씀. 내가 신문에서 봤는데 경찰이 되려면 내년에 되는 게 좋다 그러더만. 올해는 합격하지 않는 게 신수에 좋다 그러더만. 내가 그런 거 믿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봤으니 하는 말이야. 오히려 잘 됐다. 좋은 연습했다. 그렇게 생각해. 내심 나는 네가 1년 만에 하숙집 떠날까봐 서운하려던 참이었는데 공부 더 하면 더 볼 수 있으니까 좋기도 하다. 할미 못됐지? 신경 써서 건네주신 말씀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퍼먹었던 쌀밥의 맛은 저 멀리 부산 해운대 해변의 모래알보다 푸석하고 꺼끌거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다음날 한없이 나약한 아이처럼 알아눕고 말았습니다. 전날 가벼운 차림으로 공원에서 너무 많이 울어서 그랬던 건지 밥 먹은 게 체해서 그랬던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제 스스로 느끼기에도 열이 펄펄 끓었고 누워서 몸을 일으키는 것조차도 힘든 상태였습니다. 알람이 울렸지만 방을 나서지 못하고 그대로 이불 속에 들어갔습니다. 다른 하숙생 친구들이 분주하게 아침을 시작하는 소리가 들려올 때도 저는 그대로 이불 속에 있었습니다. 평소와 같은 시간이 되었는데도 제가 방 밖으로 나오지 않고 밥을 먹지도 않자 걱정이 되셨는지 할머니께서 제 방 칸막이를 벌컥 열어젖히셨습니다. 얘야, 늦잠 자냐? 시험 치렀으니 오늘 하루는 자유시간이야? 그래도 밥은 먹고 쉬어야지. 너 먹으라고 좋아하는 된장찌개에 계란말이 했는데 얼른 일어나서 밥 먹어. 먹고 자도 늦지 않아, 한결아. 얘 한결아, 얼마나 깊이 자는 거야? 얘가 왜 이래? 한결아, 한결아? 할머니의 목소리가 웅웅거리며 귓가에 들려왔지만 저는 몸을 꼼짝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른 입술이 제자리에서 붙었다 떨어졌다 반복하기를 여러 번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병원에 누워 있었습니다. 한결아, 일어났어? 정신이 들어? 할머니, 제가 어떻게 여기 있어요? 그걸 왜 나한테 묻냐 이거사. 도대체 왜 그렇게 미련해? 몸이 조금이라도 아프고 이상하면 할미한테 제깍 말을 했어야지. 그 지경이 될 때까지 참으면 어떡해. 죄송해요. 어제까지만 해도 분명히 괜찮았는데. 어제 하루 종일 시험 결과에 시달렸으니 제 몸 아픈 것도 몰랐지. 내가 정말 얼마나 놀라고 무서웠는지 너는 모를 거다. 집에 너 업고 나갈 만한 장정들 하나도 없고 구급차 올 때까지 얼마나 전전긍긍했는지. 윤서가, 너는 집에 가면 오늘 하루 종일 책 한 자도 못 보고 꼼짝없이 쉬어야 될 줄 알아라. 할머니 많이 놀라셨어요? 진짜 죄송해요. 죄송하긴 뭐가 죄송해. 아픈 네 몸한테 미안해하면 되지. 나한테 죄송할 게 뭐가 있다고.
병원에서 할머니의 귀여운 잔소리와 함께 링거 주사를 다 맞고 나니 몸이 제법 가벼워졌습니다. 꼭 물 먹은 솜처럼 무겁고 축축 늘어지던 몸이 언제 그랬냐는 듯 깃털처럼 가벼워졌어요. 집으로 돌아가면 공부를 시작해도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레 책상 앞에 앉았는데 벌컥하고 칸막이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이것 봐라. 내가 제명에 못 살지. 공부하지 말고 오늘은 좀 쉬라니까 말을 안 듣고 또 걱정을 시키네. 너 안 되겠어. 따라 나와. 할머니는 깊게 한숨을 내쉬며 책상 위에 펼쳐진 책을 덮어버리고는 거실로 향하셨습니다. 처음 보는 할머니의 모습에 긴장한 채 따라 나선 거실에는 낯선 이부자리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소파 위에 간이 침대를 만들어 두신 거예요. 여기 누워라. 할머니, 저 이제 진짜 괜찮아요. 정말 멀쩡해요. 요즘 주사가 좋아졌나 봐요. 한 방에 이렇게 낫는 걸 보면. 헛소리 하지 마. 얼른 누워. 아직 코맹맹이 소리에 얼굴도 시뻘겋고 입 열 때마다 뜨거운 공기가 훅훅 나오는데 멀쩡해지긴 개뿔. 2번 말하게 하지 말고 얼른 누워. 그래도 여기 누우면 이따 나중에 친구들이 다 볼 텐데. 다 보면 좋지 뭘. 자고로 아플 때일수록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가져주고 챙겨주면 더 잘 낫는 법이야. 같이 한 집 사는 하숙생들끼리 누가 아픈지 어쩌고 사는지 정도는 알아야지. 안 그래? 얼른 누워. 할미 계속 말하기 입 아파. 할머니의 완강한 고집에 어쩔 수 없이 소파 위에 드러누웠습니다. 그랬더니 숟가락을 가져다 약국에서 타온 약을 제 입에 넣어주시는 게 아니겠어요? 당황했지만 순간 어렸을 적 기억이 머릿속에 필름처럼 지나가면서 가만히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눈물을 흘리자 할머니도 고개를 돌리며 잠깐 행동을 멈추셨습니다. 꼭 저희 엄마가 저 어렸을 때 약 먹여주시던 그때 같아요. 엄청 어렸을 때. 알약도 못 먹어서 가루약 물에 타서 먹여주셨을 때. 그때는 싫다고 난리쳤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가 좋았네요. 아파서 약 먹는 게 좋을 게 뭐가 있어. 그때나 지금이나 건강하게 최고지. 그래도 할머니 아들이나 딸은 저보다 형이고 누나겠죠? 그 형 누나도 아팠을 때 저한테 해주시는 것처럼 이렇게 해주셨어요. 진짜 좋겠다. 내가 아들이 어디 있고 딸이 어디 있어. 난 자식이 없다. 쓸데없는 소리 말고 빨리 약이나 먹어. 아들도 없고 딸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할머니의 두 눈이 어딘가 모르게 촉촉하게 젖어 있었던 것 같았지만 차마 더 여쭈어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왠지 약을 가만히 받아먹으며 조용히 잠들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의 침묵과 따뜻한 이불 속 온도는 저를 깊은 잠에 빠지게 했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처음으로 제대로 된 잠을 청한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할머니가 걱정하실까봐, 오늘 하루 공부하지 않은 걸 나중에 후회하게 될까봐, 거짓으로 다 나았다고 하는 것이 아닌 정말로 깨끗하게 나아있는 제 자신이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제 머리맡에 놓여진 핑크색 대야와 다 말라버린 물수건을 보고 가슴이 찌릿했습니다. 제가 잠든 동안에도 할머니께서는 제 열을 내리기 위해 손수 찜질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어디를 가신 건지 자리에 보이지 않는 할머니 몰래 집을 나서서 시장에 들렸습니다. 갓 쪄낸 따끈한 찐빵과 만두를 사서 할머니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그토록 심하게 아팠는데도 그만큼이나 기분이 좋았던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당시 하숙생 머릿수를 돈과 연결시키던 다른 하숙집과는 달리 정이 넘쳤던 정다운 하숙집에서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숙을 하며 인심 후한 주인 할머니의 살뜰한 보살핌을 받았습니다. 경비 일을 하며 짬짬이 공부해야 했던 힘들던 시절 하숙집 할머니의 따뜻한 관심과 애정이 없었더라면 순간순간 찾아왔던 힘든 순간들을 저 혼자 감당하기 정말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집보다 더 따뜻했던 하숙집에서 할머니의 다정했던 응원을 받으며 그렇게 최종 시험에 합격을 하고 꿈에 그리던 경찰이 되었습니다. 합격했다는 말에 저를 끌어안으며 누구보다 기뻐했던 할머니의 얼굴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가슴 떨리던 경찰학교 교육이 끝이 나고 드디어 기다리던 첫 출근을 하게 되었을 때 그날 저는 알았습니다. 내가 경찰이 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맞긴 맞았구나 라고요. 신입의 흔한 패기였고 열정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다만 저는 그 뜨거웠던 패기와 열정을 가슴 한켠에 자랑스레 새기고 지금까지도 대한민국의 경찰로 매일같이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제 꿈은 경찰이었습니다. 어렸을 적에 엄마가 집을 나갔어요. 아빠는 성치 못한 몸으로 폐지를 주우시며 저를 키우셨습니다. 엄마가 집을 나갔을 때 아빠에게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당장 엄마 찾아와! 아빠는 말씀하셨습니다. 못 찾아. 엄마가 집 나갔어. 어린 저를 위해 한 번 더 말을 걸러서 내뱉는 방법 같은 것을 아빠는 모르셨습니다. 그 길로 경찰서에 찾아가 무작정 부탁했어요. 아저씨, 우리 엄마가 없어졌어요. 찾아주세요. 그리고 아저씨들은 그저 저를 달랬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아빠가 경찰서에 오셨어요. 경찰 아저씨들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눈빛을 하고 저와 아빠를 달래며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사실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그 일은 경찰도 어찌할 방법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엄마가 집을 나간 것은 누가 봐도 명백한 도망이었기 때문입니다. 잠깐 동안 경찰서에 서 있는 동안에도 보기에 이상하고 어눌한 행동을 하시던 아빠와 도망간 엄마를 없어졌다고 거짓말하며 생떼를 부리던 제게 잠깐의 차가운 표정도 짓지 않고 따뜻한 말씨로 다독여준 경찰 아저씨들. 아저씨들 덕분에 괜히 괜찮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엄마가 도망간 건 어린 저도 그때 어렴풋이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왕이면 제가 어른이 되었을 때는 좋은 어른이 되어 있고 싶었을 뿐입니다. 착한 어른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 제가 경험했던 세상에서 제일 착한 어른은 아마 그 경찰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찰이 되기로 했으니까요. 고등학생이 되었을 땐 세상에서 제일 착한 어른이 꼭 경찰이기만 하지는 않다는 현실을 알게 되었는데 그래도 경찰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땐 공무원이 돼서 안정적으로 직장 생활을 해야겠다는, 그래서 몸도 정신도 멀쩡하지 않은 아빠를 책임져야겠다는 생각이 자라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꿈을 가지고 공부를 하니 고등학교 생활도 금방 지나갔습니다. 어느덧 고등학교 졸업이 찾아왔어요. 고등학교 졸업식도 중학교 졸업식도 저는 늘 혼자였는데 고등학교 졸업식이라고 혼자가 아닐 리 없었습니다. 북적대는 인파를 뚫고 혼자 학교를 벗어났을 때 저 멀리서 사는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었던 고모라는 사람이 제게 달려왔습니다. 한결아, 내가 네 고모다. 지금 너희 아빠가 병원에 있다. 고모라는 사람의 손에 이끌려 도착한 병원에는 얼굴만한 산소 호흡기를 쓰고 눈을 감은 채 누워있는 아빠가 있었습니다. 고장난 로봇처럼 시도 때도 없이 허공을 움직였던 아빠의 두 팔이 얌전하고 가지런히 배꼽 위에 올려져 있는 그 모습이 참 무섭도록 낯설었어요. 그 무서운 예감이 맞았던 건지 아빠는 하루를 넘기지 못하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고모라는 사람의 커다란 울음소리가 시끄럽고 짜증이 났어요. 진짜 울고 싶은 사람은 따로 있었는데 말이에요. 나중에 알았지만 아빠의 말투와 행동이 어눌해졌던 이유는 뇌경색의 전조 증상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떠났지요. 아빠의 장례식, 처음 보는 어른이 왜 그렇게 슬퍼하는지 도통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람 몇 명이 아빠의 사진 앞에서 작별 인사를 했고 처음 보는 아저씨가 저를 안아주며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저는 가만히 앉아있을 뿐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모든 것이 낯설었고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너 대학은 어디로 가니? 넋을 놓고 앉아있는 제게 고모되는 분이 물어오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대학은 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경찰 시험 공부를 해서 경찰이 될 생각이었으니까요. 대학에 갈 등록금도 문제였지만 그 시간이 왠지 아깝게 느껴졌습니다. 대학은 가지 않는다는 저의 고갯짓에 고모가 안심하듯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고는 저를 끌어안았던 아저씨를 불러 구석으로 가서 대화를 나누더군요. 한결이 쟤 대학을 갈 생각이 없었나 본데? 하긴 지 아빠 어떻게 사는지 다 보고 자란 녀석이 대학 욕심 있으면 그것도 부려라. 이제 쟤는 어떡해? 어떡하긴 뭘 어떡해. 일단 군대나 보내고 돌아오면 저도 어른이고 성인인데 알아서 살아야지. 그래도 아직 어리고 저도 힘들 텐데. 아, 그럼 누나가 데리고 살 거요? 언제부터 형님네 가족 취급했다고 그래? 하고 싶으면 혼자 하셔.
나는 우리 가족 먹고 살기도 바빠. 저는 넋이 나가 있는 와중에도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의미하는 바를 알았습니다. 꽉 찐 주먹이 부들부들 떨려왔어요. 사람이 몇 없어 텅 빈 장례식장에 수군대는 그들의 목소리가 꼭 목욕탕에서 말하는 소리처럼 윙윙 울려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벌떡 일어나 그들이 있는 자리로 향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말라 비틀어진 수육 몇 점, 지저분하게 양념을 묻힌 채 아무렇게나 뒹구는 나무젓가락, 그 앞에 우뚝 멈춰선 저를 바라보는 그들의 눈동자는 너무나도 소름 끼쳤습니다. 테이블을 당장 엎어버리고 무말랭이 양념을 얼굴에 발라버리고 싶은 마음을 꾹 누르며 말해야 했습니다. 나는 좋은 어른이 될 거니까. 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가세요. 뭐? 얘 뭐라는 거야? 한결아, 어른들끼리 얘기하는데 끼어드는 거 아니야. 들어가 있어. 그래 임마, 고모하고 삼촌 말씀하시는데 새파랗게 어린 자식이. 고모? 삼촌? 대체 누가요? 아줌마 아저씨 대체 누구신데요? 언제 봤다고 고모의 삼촌이라는 건지. 저 아세요? 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시끄럽게 하지 말고 그냥 나가세요. 나가라고! 아빠의 장례식은 그렇게 나무젓가락에 말라붙은 양념 부스러기처럼 지저분하게 끝이 났습니다. 원래도 딱히 말소리가 오고 가지 않았던 저희 집에 아빠의 조용하고도 분주했던 소리마저 없어지니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은 기분이었어요. 그 고요한 외로움을 견딜 수 없어 저는 결국 얼마 가지 않아 군대에 갔습니다. 군대에서 저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까 걱정도 하고 두려움도 앞섰지만 운이 좋았던 건지 모두가 제게 잘해주었습니다. 눈에 띄게 잘해주거나 아예 없는 사람 취급하거나 둘 중 하나였습니다. 군대에서는 얼마 없는 개인 시간을 활용해 정말 미친 사람처럼 공부를 했습니다. 잠이 뭡니까?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제 가슴속에 알 수 없는 뜨거운 용암 같은 것이 불타올랐습니다. 딱히 누군가에게 복수할 것도 사랑할 것도 없는데 말이에요. 경찰 되려고 공부한다는 말에 무도 단증을 딸 수 있게 알려주고 공부할 책을 사서 주는 선임도 있었습니다. 그 선임 덕분에 제가 서울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었어요. 병장님, 이 책은 또 언제 가져오셨습니까? 감동할 것 없어. 진심으로 네가 잘 됐으면 해서 그래. 나는 너처럼 열정적으로 불타오르는 사람을 보면 힘이 나. 나도 열심히 산다고 사는데 나한테 더 큰 자극이 된다고나 할까? 같이 지내면 좋은 영향이 있을 것 같고 나도 다 나 좋자고 하는 거야. 이게 다. 감사합니다. 전 해드린 것도 없는데. 야, 이깟 책이 뭐라고 그렇게 감동받은 눈을 해? 민망하게. 저녁하고 나 모르는 척 하지만 마. 나 먼저 나가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저녁하면 연락해. 정말 연락드려도 됩니까? 당연하지. 안 하면 너 내가 찾아가서 가만 안 둘 거야. 내가 너 대학로 구경도 시켜주고 공부하면서 먹고 살 방법도 궁리해줄게. 혼자 좀 외롭지 않냐? 너나 나나. 그렇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영향을 받으며 군생활을 마치고 전역을 했습니다. 전역을 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그 선임에게 연락하는 것이었어요. 삐삐도 없고 집 전화도 끊겨 있었던 저는 공중전화로 선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몇 개 없는 짐을 챙겨 서울로 향했어요. 선임을 만나 대학로 구경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 하숙집에서 지내. 요즘 뭐 타지에서 온 것들은 대부분이 하숙집에서 지내지. 난 이쪽 번화가는 아니고 좀 떨어진 곳에서 지내. 너도 우리 하숙집이나 근처 저렴한 하숙집으로 알아보면 될 거야. 그리고 내가 너 서울 와서 살면 일할 곳도 찾아봐뒀다. 어떠냐 이 형님이. 시험에 합격해서 경찰이 되겠다 라는 목표 말고는 전역 후에 어떻게 살아갈지 뾰족한 방법이 없었던 저는 일할 곳을 찾아봐뒀다는 선님의 말에 홀랑 넘어가 그렇게 진짜로 서울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당장 짐을 내리러 하숙집으로 향했지만 선임이 살고 있다는 하숙집은 빈 방이 없다는 말에 거기서 좀 더 구석으로 들어가야 찾을 수 있는 허름한 하숙집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정다운 하숙집. 그곳이 제가 시험을 준비하는 동안 먹고 자고 지냈던 곳입니다. 꿈에 그리던 경찰이 되고 첫 월급을 받았던 날에는 용기를 내어 하숙집에 찾아갔어요. 이제 합격하고 경찰관 됐으니 이 동네에 더는 오지 마라. 더 좋은 집에서 더 맛있는 밥 먹으며 그렇게 살아야지. 경찰학교에 교육을 받으러 가기 전 할머니께서 하셨던 말씀이 신경 쓰여 거의 찾아뵙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월급이 들어온 통장을 보니
더 이상 망설이고 싶지 않아졌습니다. 말도 안 되게 적은 돈을 받으시면서 늘 따뜻하고 맛있는 밥과 진심 어린 격려를 해주셨던 분. 아마 많은 사람들이 첫 취직 후 받은 월급을 부모님께 드릴 선물을 사는 데에 쓰는 것과 비슷한 마음이지 않을까요? 제가 겨우 2년 만난 그 할머니를 부모처럼 생각한다고 하면 과장된 표현이고 억지스럽겠지만 타지에서 부모 없이 힘든 시험 공부를 하는 제게 할머니가 내밀어 주셨던 손길은 그때 당시 가장 절실했던 관심이고 애정이었음에는 틀림없었습니다. 할머니, 저 한결이에요. 저 왔어요. 일부러 옷도 갈아입지 않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나 경찰이에요. 온몸으로 티를 내며 문 앞에 서 있는데 놀란 얼굴을 하고 뛰어나온 할머니를 보니 반가움에 눈물이 울컥했어요. 어쩐 일로 왔어? 바쁠 텐데. 안 바빠요, 퇴근해서. 저 이거 받으세요. 이게 뭐야? 오늘 첫 월급 받았어요. 비싼 것도 고급스러운 것도 아니지만 제 마음만 조금 담았어요. 받아주세요. 아니, 내가 뭐라고 나한테 이런 걸 다 줘. 아껴뒀다가 너 좋은 거 먹고 하지. 내가 뭐라고. 예, 나 미안해서 못 받겠어. 도로 가져가 환불해. 알겠지? 환불 안 돼요. 영수증도 다 버렸어요. 그러니까 안 받아주시면 그대로 버려야 해요. 받으세요. 정말 그냥 간단한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께만 드리는 것도 아닌데요, 뭘. 저 공부하는 동안 응원해주셨던 분들한테 소소하게 드리는 거예요. 사실 선물을 드린 분은 할머니뿐이었지만 괜히 부담을 가지실까 일부러 다른 분들께도 드렸다며 없는 사람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제야 포장을 풀어 선물을 확인해 보시는 할머니의 얼굴은 웃지도 울지도 못하는 묘한 표정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어머, 스카프 아니야. 내가 뭐 이런 게 어울린다고. 이거 많이 비싸 보이는데 너 정말 괜찮은 거야? 내가 미안해서 어떡해. 자꾸 뭐가 미안하세요. 그동안 제가 받은 응원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비싼 것도 아니고요. 한번 해보세요. 와, 잘 어울리는데요. 누가 보면 20살이냐고 하겠어요. 얘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60이 넘은 할멈한테. 누가 들을라. 남사스러워. 저 이제 자주는 아니더라도 가끔씩 놀러와도 되죠? 저 심심해도 갈 데가 없어요. 아시잖아요. 저 혼자인 거. 너 그때 서울 데려온 선임인가 뭔가 하고는 아직도 해외 있어? 네, 돌아올 생각을 안 내요. 연락도 없고. 무소식이 희소식인 사람이니 다행인 거죠. 예, 나야 떠나간 학생들 다시 찾아와서 얼굴 보고 안부 나누고 하면 좋지. 나라고 혼자 사는 인생 무슨 재미가 있겠어. 그래도 한결아, 이 젊은 청년아, 경찰서 사람들하고도 잘 친해져서 지내고 다른 데 가서 친구도 사귀고 해. 그래야 나중에 늙어서 몇 명이라도 남기고 살아. 할머니 말 잔소리 같아도 다 뜻이 있다 너. 알겠어요 할머니. 저 친구 많아요. 아이고 그 빤질하던 어린 사내가 2년 사이 훌쩍 어른이 됐네. 고생했다 고생했어. 원하던 걸 이루고 살게 됐으니 앞으로는 더 좋은 날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힘들면 밥 먹으러 언제든지 와. 내가 다른 건 못 해줘도 밥은 해줄 수 있잖아. 근처에서 술 마시면 방 한 칸 내어줄 테니 택시비 아낄 겸 와서 자고 가고. 스카프 한 장에 홀랑 넘어갔다 내가. 못 살아. 할머니는 기분 좋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종종 할머니께 안부 인사차 연락을 드렸고 힘들지 않아도 힘든 척하며 밥을 먹으러 가기도 했어요. 하지만 근처에서 술을 마시는 날이 있어도 하숙집에 찾아가지는 못했습니다. 더 이상 그곳에 살지도 않는데 밤늦은 시간에 문을 두드리는 것이 죄송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께서는 그로부터 3년 후 별안간 하숙집 문을 닫으셨습니다. 한결아, 나 이제 하숙 안 한다. 부산 사는 우리 언니랑 가까이 살고 싶어서 부산 내려간다. 어느 날 불쑥 연락이 와 갑작스런 이별의 말을 남긴 뒤로 한동안은 연락이 닿질 않았습니다. 걱정이 됐지만 저로서도 별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기다리던 할머니로부터 밥은 잘 먹고 다니느냐는 전화를 한 통 받았고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던 여자친구와 일부러 부산 여행을 가서 그 핑계로 할머니 얼굴을 뵙고 오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여자친구도 학교 다닐 때 존경했던 선생님과 아직도 연락하고 간간히 식사도 하는 자기와 다를 게 뭐냐며 저를 이해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또 7년 남짓한 세월이 흘렀어요. 그 사이 저는 그 여자친구와 결혼도 하고 아내를 닮은 예쁜 딸과 저를 닮은 뺀질뺀질한 아들도 낳았습니다. 저를 전역하자마자 서울에 불러 앉혀놓고 사업을 해야겠다며 해외에 나갔던 제 군대 선임 형은 그곳에서 꽤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는 소식도 전해 들었습니다. 살기에 바빴고 또 빠듯했지만 늘 사랑으로 꽉 차 있었던 저의 하루들은 행복하기만 해도 바빴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하숙집 할머니가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그 하숙집으로 말이에요. 전화를 받고 불이 나게 달려갔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전화를 주시지. 제가 마중이라도 나갔을 텐데요. 바쁜 사람이 뭐하러 나를 마중 나와. 버스 있고 기차 있고 다 있는데 뭘. 왜 이렇게 뛰어왔어? 숨 넘어가겠다. 놀라고 반가워서 그랬죠. 이 짐들은 다 뭐예요? 언제 이걸 다 하셨어요? 내가 했나 뭘. 부산 내려갈 때 두고 간 것들이지. 내가 너 보고 싶어서 다시 서울로 왔다. 그게 정말이에요? 같이 지내신다던 가족분은 어쩌시고요? 할머니는 한숨을 푹 쉬며 식탁 의자에 기대어 앉으셨습니다. 힘없이 고개를 숙이는 그 얼굴에 예전보다 더 늘어난 주름이 왠지 마음 아팠습니다. 갔어, 먼저. 내가 뭐 볼 게 있다고 부산을 내려갔겠어. 다 늙어서. 가족이라고 나 하나 떨렁 있는데 몹쓸병 걸려 고생하는 게 안타까워 같이 지냈지. 조금이라도 편하게 나랑 있으면서 하루라도 천천히 가라고. 그래도 7년이나 더 살았으니 그걸로 됐어. 의사는 길어야 3년이라 그랬는데 4년을 더 살았네. 참나. 이제 내 할 일 다 했어. 다 했어. 난 근데 왜 이렇게 가슴 한켠이 저릿저릿한지. 할머니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제가 감히 예상하지 못한 이야기였습니다. 그저 자매간의 우정으로 함께 살기 위해 내려가신 거라 단순하게만 생각했던 제가 멍청했습니다. 장래에 왜 저를 부르지 않으셨냐고 묻는 저의 말에는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는 말씀뿐이었습니다. 왜 그리 불쌍한 사람 보는 표정으로 날 봐. 우리 언니는 아파서 그게 속상했지. 살 만큼 살기도 했어. 나보다 5살이 더 많은데. 근데 잘 보내줬다 싶으면서도 마음 한편이 자꾸 뭔가 생각에 잠긴 듯 한참 말씀이 없으시던 할머니께서 꺼낸 이야기는 아주 오래되고 가슴 아픈 이야기였습니다. 내가 우리 언니 저렇게 보내고 나니 이제 진짜 나 혼자 남았다 생각하다가도 사실 그게 아닌 거야. 내가 너한테는 가족이 없다 그리 말했지만 나도 있었지. 가족이. 똘망똘망한 눈으로 엄마 하고 품에 쏙 안기던 조그만 강아지 같은 자식이 있었지. 내가 부족해서 내가 능력이 없어서 끝까지 못 지켜낸 게 한이라면 한이야. 아니 한이고 말고. 애 아빠하고 이런저런 입에 담지 못할 일들로 갈라서면서 법원에서 양육권을 애 아빠한테 줬어. 그때 경제적으로 애 아빠네 집이 나보다 훨씬 좋았으니 아들 데려다 잘 키워주기만 한다면 하는 마음으로 피눈물을 흘리면서 보냈어. 더 좋은 집을 만들어서 우리 아들 키우기에 부족함 없는 엄마가 돼서 어떻게든 다시 데려오리라 다짐하고 열심히 살았어. 인생의 주인공이 내가 아닌 것처럼. 근데 어느 날 전화가 걸려왔네. 아들이 없어졌는데 혹시 나하고 있느냐고. 찾고 또 찾았지. 밤도 낮도 없는 사람처럼 정신 나갈 것 같지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아들 찾는 일에만 몰두했어. 5년을 꼬박 그랬네. 그 인간한테 전화가 왔더군. 애 찾았다는 연락인 줄만 알고 헐레벌떡 받았는데 포기하자더라. 참나.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심장이 벌렁거리고 참을 수 없는 게 여기까지 올라와. 법적으로 실종 5년 동안 생사 확인이 안 되면 사망한 걸로 알고 주민등록을 말소한다 그랬어. 그럴 리가 없는데. 내 아들이 죽었을 리가 없는데. 찾다 포기하고 가슴에 묻고 살았어. 못난 엄마, 아니 나쁜 엄마였지 내가. 그렇게 애 찾는 걸 포기하고 다시 잘 살아보겠다고 내 인생을 꾸려갔으니 지 아들은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면서 남의 다 큰 애들 한 집에 모아 밥 차려주면서 좋다고 웃고 살았으니. 근데 말이야, 그렇게 다 포기했는데도 우리 언니 저렇게 혼자 가는 거 보니까 죽기 전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멀리서라도 살아있는 우리 아들 얼굴 한 번만 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다시 서울로 왔어. 언니 눈 감기 전엔 그냥 부산에서 쭉 살아야겠다 했었는데 아들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를 않아. 가슴 한켠에 묻어두었던 게.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지도 못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지나온 일들을 제게 털어놓으셨습니다. 차마 눈물조차 흘리지 못하는 그 마음을 감히 헤아릴 수 없었던 저는 어떤 말보다 할머니를 대신해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 대신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아내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더니 눈물이 그렁그렁 하던 아내가 반신반의하는 말투로 물었습니다. 여보, 동기 중에 실종팀에 있는 사람 있지 않아? 규현 씨였나? 규현이, 맞아. 걔가 거기 있지. 근데 말하면 찾을 수는 있을까? 정말로 죽은 게 맞다면 어떡하지? 그래도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게 좋지 않겠어? 그렇게까지 애틋해 하시는데 마음이 아프다. 다음날 저는 그 친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찾을 수 있는 절차나 방법을 도움받아 할머니의 아드님을 찾아보기로 했어요. 혹시나 포기하고 살았던 지난날들 중 어떤 소식이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면사무소와 경찰청 전산망을 이용하여 비슷한 나이의 동명인을 추려내고 수많은 동명인을 전부 조사해야 했지만 그만큼 간절했습니다. 할머니의 아드님을 너무나도 찾아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경찰이 되기를 응원해 주셨던 만큼 경찰이 되고 난 후에 제가 무언가 제대로 된 것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마침내 믿기지 않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모시고 할머니의 아드님으로 추정되는 분을 만나기 위해 해당 파출소로 함께 향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다 못해 터져버릴 지경이었습니다. 제발 그분이 할머니의 아들이 맞기를. 그리고 간절한 저희의 기도가 하늘에 닿은 건지 놀랍게도 영원히 찾을 수 없을 줄로만 알았던 할머니의 아드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네가 선호냐? 네가 선호 맞아? 정말 네가 내 아들 선호냐? 어머니, 엄마. 눈물겨운 모자의 상봉을 더는 지켜볼 수 없어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함께 고생해준 친구로부터 자세한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참 전에 마지막 기억이 아버지 심부름한다고 밤에 슈퍼에 나갔을 때라는데 순간적으로 몸이 휘청해서 계단 아래로 넘어졌는데 그 이후에 기억이 없대 하나도. 정신을 차려보니까 어떤 허름한 집에 할아버지 한 분이 계시더란다. 이름도 나이도 기억 안 나는 그 애를 그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돌본 거지.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니까 아무것도 모른 채로 그 집에 산 거야. 그러다 몇 년 안 돼서 늙은 영감이 죽을 때 되니까 말해준 거지. 너 사실 내가 길에서 데려왔다. 죽은 내 아들이 살아 돌아온 줄 알았다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서 화도 안 나더래. 할아버지 죽고 나니까 주변 이웃이 오갈 데 없는 고등학생의 애를 데려다 식당에서 설거지 가르치고 일하는 법 가르치고 30 될 때까지 과거를 몽땅 잃어버린 채로 20년 넘게 그러고 살았는데 얼마 전에 기억이 돌아온 거야. 다는 아니더라도 자기 이름이랑 생일, 엄마 아빠 이름, 살던 주소, 치료도 제대로 못 받고 경찰서부터 찾아갔단다. 그 마음이 어땠을지 넌 상상이 가냐? 할머니 진짜 감히 상상이 안 가. 저 또한 감히 그 마음을 헤아려 볼 수가 없었습니다. 가족 없이 산다는 게 어떤 마음인지는 헤아려 볼 수 있다고 한들 기억조차 없이 그림자처럼 세상을 살다가 이제야 가족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분의 마음은 정말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파출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부둥켜 안고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는 두 사람의 모습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제가 어쩔 줄을 모르고 한쪽 벽면에 서 있자 할머니께서 손을 뻗어 저를 부르셨습니다. 한결아, 이리 와봐라. 와서 봐라. 여기가 내 아들이다. 최한결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찰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의 인사가 채 끝나기도 전에 그분이 저를 덥석 끌어안았습니다. 떨리는 숨소리와 축축한 어깨축지는 그동안의 힘든 마음을 대변하는 듯 했습니다. 이제라도 다시 만날 수 있게 돼서 정말 다행이라고, 무사히 살아 계셔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횡설수설 그분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렇게 믿을 수 없는 드라마 같은 모자 상봉이 성공적으로 끝이 나고 이제는 그동안 봐왔던 얼굴과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밝은 얼굴을 한 할머니를 뵙고 있습니다.
물론 할머니를 닮아 너무나도 선한 인상을 한 아드님과도 형님 동생이라고 서로를 부르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직 많이 친한 사이는 아니지만 앞으로 서로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아가다 보면 어느덧 가까운 사이가 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너무나도 좋아했던 할머니의 핏줄이라 그런지 말투 하나부터 사소한 행동들까지 할머니를 많이 닮아 있더라고요. 잃어버린 모든 기억을 다 찾고 싶지 않느냐는 저의 물음에 선호 형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기억보다 앞으로 엄마랑 쌓아갈 기억들이 더 소중하고 빛날 거야. 괜찮아, 한결아. 다 네 덕분이야. 나 정말 꿈을 꾸는 것 같아. 믿기지 않아. 형님은 꿈을 꾸는 것 같아? 기분이 되게 이상하다. 너무 행복해. 할머니 덕분에 꿈을 이룬 거나 마찬가지거든. 정말 나한테 잘해주셨어. 평생 잊을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엄마보다 훨씬 더 많이. 많은 날이 지나고 두 분의 진정한 행복을 기원한 지도 어느덧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에는 또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때 형님이 하셨던 말씀처럼 우리에겐 지나온 날들보다 앞으로 함께 할 날들이 더 소중하기에 그 어느 때보다 지금 현재를 더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작고 말랐던 그러나 악으로 깡으로 경찰이 되고자 이를 악물고 서울에 상경한 촌뜨기 청년을 꿈을 이룰 때까지 옆에서 가족처럼 챙겨주고 힘이 되어준 고맙고 감사한 어르신께 저의 꿈을 이룬 것만큼이나 커다란 행복을 안겨드릴 수 있게 되어 진심으로 행복합니다. 어쩌면 제가 그토록 경찰이 되고 싶었던 이유가 이렇게 좋은 할머니를 만나고 행복한 가정을 되찾아주기 위해서가 아니었을까 조심스레 생각해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